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거꾸로 수업에 온 신석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지구과학 원 마지막 시간 20강 천체망원경과 외계 행성 탐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주요한 내용은 천체망원경의 종류, 그리고 천체망원경의 성능, 그리고 외계 생명체 존재 조건과 탐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체망원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별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특정 파장의 빛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 가시광선은 파장이 약 380에서 750 나노미터 이 파장의 빛을 말하는데요. 인간은 그것보다 파장이 짧거나 긴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장이 380 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의 빛은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부르고 750 나노미터보다 더 파장이 긴 빛은 적외선, 극초단파, 라디오파 뭐 대충 이쪽을 전파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우리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용하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은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광학기계, 그것도 역시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별을 관측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찍은 태양 사진입니다. 요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X선 영역으로 찍은 태양의 사진이고요. 요것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찍은 태양의 자외선 사진인데,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만 갖고 태양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태양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다양한 파장의 빛, X선도, 자외선도, 적외선도 다 찍어봐야 우리가 태양의 활동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태양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병을 알아볼 때 진맥만 한다거나 뭐 청진기만 대봐갖고선 사람이 병을 알 수가 없죠. 뭐 CT도 찍어보고 엑스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MRI도 찍어봐야 사람의 질병을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별에서 나오는 이런 가시광선만 연구해서는 별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별에서 나오는 파장을 다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망원경을 지상에서만 설치해 갖고선 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요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가시광선 영역은 뭐 대기가 흔들리면서 방해는 받지만 어쨌든 지표면까지 가시광선 들어옵니다. 또 파장이 꽤 긴 전파도 뭐 아주 긴 거는 잘 안 들어옵니다만 전파도 역시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구까지 잘 들어와요. 그러나 적외선들은 뭐 온실가스에 의해서 또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뭐 오존이라든지 기타 대기 기체들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에서 나오는 빛 중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런 것을 보고 싶다면 망원경을 지구 공간 바깥에도 띄워놔야 돼요. 그런 것을 우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어디 설치냐에 따라서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으로, 그 다음에 무슨 빛을 관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X선 망원경, 뭐 감마선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별을 관측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지상에서 별을 관측하는 광학 망원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이제 뭐 목성, 금성 이런 것을 보고서 천동설을 뒤집었다고 하는 이 갈릴레이가 본 망원경입니다. 직경이 한 4cm 정도 되는 작은 망원경이지만 이 망원경을 통해서 천동설이 부정되고 지동설이 확립되었어요. 굉장히 역사로 중요한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은 이제 경통이 뭐 한 4cm밖에 안 됩니다만, 구경이 4cm밖에 안 됩니다만 이거보다 구경을 훨씬 크게 해서 이것과 다르게 반사식 망원경으로 만든 것이 이제 뉴턴의 망원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이 천문대에 설치했던 망원경이고요.
요 밑에 망원경은 이제 최초로 우주의 팽창을 주장했던 그 허블이 연구했던 바로 그 윌슨산 천문대의 후커 망원경입니다. 이런 망원경들이 이제 역사상 되게 유명한 광학 망원경들이에요. 전파 망원경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들어온 다양한 어떤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전파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이런 게 있어야 망원경 같은데, 그래서 사람의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망원경을 상상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전파를 받아서 연구하는 망원경이다. 그래서 전파가 들어오게 되면 포물선으로 돼 있어서 한 곳으로 전파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전파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별이 별과 우주가 우리에게 준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전파 망원경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 때문이었죠. 이제 뭐 별을 지상에서 관측하다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관측하기 시작했던 역적 사건은 1990년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열었습니다. 벌써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역사적 임무를 다 하고 이제 다음 세대 망원경에게 그 역할을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요. 1990년이니까 벌써 26년이 된 거죠.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역사적 업적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해로 가동 25년째를 맞았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포착한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를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닷속 산호처럼 생긴 세계의 아름다운 기둥. 수소, 가스와 먼지로 구성된 별들의 고향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떨어진 이곳을 지난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했습니다. 별이 소멸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 이 폭발의 잔해인 일명 개성운입니다. 이 초신성은 지난 1054년 폭발했는데 근 1000년 만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상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카리나 성운에서부터 우리 태양계의 행성인 목성과 토성까지 지난 25년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의 신비를 풀 수많은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왜곡 현상 등을 피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불가능했던 고해상도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I like to describe the atmosphere as being something like looking through an old stained glass window. You only see certain colors through it. You only see certain colors through the atmosphere, and we were anxious to see some of the other colors from the universe.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명을 연장해왔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은 오는 2017년 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2018년 새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릴 계획이지만 허블이 남긴 자료는 오랫도록 천문학계를 밝힐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런 역사적 업적을 마치고 제임스 웹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망원경에게 이제 자기 임무를 물려줄 텐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직경이 2.4mm죠. 2.4m 되는 단일 망원경이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것을 이제 구경을 확 늘리려고 하는데 직경이 6.5m의 이제 구경을 가진 망원경을 우주 공간으로 띄워올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것을 접어서 우주 공간에서 펼쳐갖고 우주를 관측하려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과는 달리 주로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려고 하는데 빅뱅 이후 초기의 빛과 은하 그리고 별들이 탄생하고 행성이 탄생하는 초기 모습을 생생하게 관측하는 것, 이런 것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주 망원경 좀 다양한 것들을 더 보도록 하죠. 아까 X선이나 자외선이나 그다음에 적외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이제 지표면까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기권 밖에다 띄워서 별을 관측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찬드라 우주 망원경입니다. 찬드라는 이제 찬드라 세카라고 하는 그 인도 출신의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뭐 이분의 이름을 딴 건데 주로 우주 공간에 있는 엑선을 찍는 망원경이에요. 여기 이제 찬드라 망원경으로 찍은 어떤 초신성 폭발의 잔해를 이제 엑선으로 찍은 것입니다. 스피츠라고 불리는 이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 영역을 찍는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으로 이제 우리 은하를 찍어 본 겁니다. 주로 이제 적외선을 통해서 우리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었던 우리 은하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찍은 거죠. 똑같은 어떤 그 초신성을 찍어도 어떤 파장의 빛을 찍느냐, 라디오파를 찍느냐, 적외선을 찍느냐, 가시광선을 찍느냐, 자외선을 찍느냐, 낮은 에너지 영역의 엑선 또는 높은 에너지 영역의 엑선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체도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천체를 관측할 때도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도 찍어보고 스피츠로도 찍어보고 찬드라로 찍어보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합성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광학 망원경의 원리와 성능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을 이제 굴절 망원경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반사 망원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보면 돋보기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확대돼서 거꾸로 이제 뒤집혀져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이 돋보기를 이제 대물 렌즈라고 하고 이제 뒤에 보이는 이 돋보기를 접안 렌즈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톡만 씌우면 이게 망원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이제 도립상이라고 하고 바로 서 있으면 적립상이라고 하는데 뭐 하늘의 별을 볼 때는 도립상으로 볼 수도 있고 적립상으로 봐도 뭐 별 큰 차이는 없겠죠. 다만 이제 망원경을 조절하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앞에서 대물 렌즈는 주로 뭘 하는 거냐면 빛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빛을 모으는 거고, 모아진 빛을 확대해서 보는 것은 이제 접안 렌즈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사러 가면 망원경에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 붙어 있어요. 분해능, 집광력, 최고 배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잘 안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죠. 그것은 이제 평상시 밝은 곳에서는 이 동공이 작았다가 극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동공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빛을 잘 모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별을 관측하게 되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모아내야만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을 조금 모을 때와 이게 이제 빛을 일종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모으는 이제 깔때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망원경과 이 망원경 어느 게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망원경이 더 빛을 잘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우리가 구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경 얼마나 이게 크냐? 구경이 크면 그러면 빛을 잘 모으는 좋은 망원경이 되는 거,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 이 빛을 모을 수 있는 이 구경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210mm짜리 망원경을 합시다. 그러면 요게 210mm면 그러면 요 빛을 모을 수 있는 이 넓이는 구경의 제곱비죠. 그죠? 닮은비 면적비는 이제 닮은비의 제곱이니까 사람의 눈에 그 동공이 한 7mm쯤 돼요. 7mm쯤 되면 구경이 210mm면 직광력은 눈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30의 제곱배. 그렇죠? 그러니까 900배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의 직광력은 이제 9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빛을 모은 좋은 성능 좋은 망원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광력은 요 구경의 제곱비다. 두 번째 성능으로 분해능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착각하기 쉬운 건데요. 이제 하늘에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별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분해능입니다.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분해능인데, 단위는 이제 초 단위를 써요. 초는 뭐냐면 이제 1도를 60개로 쪼개면 1분이죠. 이거를 다시 60개로 쪼개면 이제 1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는 이제 3600분의 1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분해능은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별을 두 개의 이제 별로 이제 두 개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망원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개의 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하나의 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개의 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어느 망원경이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오른쪽 망원경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이 별을 예를 들면 전체를 1초 단위까지 구분하는 것과 2초 단위까지 구분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1초까지 구분할 수 있는 망원경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능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분해능이 작은 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옛날 이제 로마나 몽고에서 군인을 뽑을 때는 이제 밤에 눈이 얼마나 좋은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북두칠성을 보게 합니다. 이 북두칠성의 미제르라고 하는 별이 이 쌍성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이걸 두 개를 인식한 적이 없는데, 눈이 좋은 사람은 이게 두 개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보이면 합격, 하나로 보이면 불합격,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작은 각까지 인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분해능이고, 따라서 분해능은 작은 게 좋은 거다,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분해능이 큰 거예요. 성능이 안 좋은 거죠. 이건 분해능이 작은 겁니다.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두 개의 별인데, 쌍성인데, 성능이 안 좋으면, 즉 분해능이 크면 그냥 대충 하나의 별을 보이는 거고, 성능이 좋으면 두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밝기가 비슷하고 파장이 다른 세 개의 별을 6인치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이제 별빛이 모아진 정도입니다. 요것은 이제 파장이 450 나노미터인 별, 550 나노미터, 파장이 650 나노미터인 별인데, 이제 요 중심부 쪽에 이제 전체 별빛이 한 85%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작은 곳에다가 별빛을 잘 모아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망원경이, 요 별이 사실 이 파장의 빛이 성능을 어떤 구분해내는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능은 이제 별빛의 파장과는 비례를 하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이제 분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별을 6인치 망원경으로 봤을 때 12인치, 26인치, 60인치 망원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구분 정도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별이었는데, 이게 망원경이 작으면, 인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인치가 2.5cm쯤 되는 건데요. 6인치로 보면 그냥 대충 하나로 보이는 거고,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선명하게 나눠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분해능은 구경과는 반비례하고 파장과는 비례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망원경이 커지면 그러면 잘 분해한다. 잘 분해해낸다는 것은 분해능이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각까지 분해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세 번째로 배율입니다. 배율은 이제 요 작은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망원경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확대될 수 있는 이제 비율인데, 이렇게 망원경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대물 렌즈가 있어요. 그럼 여기 대물 렌즈 지금 초점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진 빛을 여기 접안 렌즈에서 확대해서 보는 건데, 요게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그럼 배율은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요렇게 배율이 정해지는데요. 망원경을 이제 사용해 본 사람들은 대충 감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만, 사실 망원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대충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거구나, 이 정도로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물체를 이제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자, 이 물체가 요 대물 렌즈를 통과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확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크기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 크기로. 그죠? 예. 원래 요 정도 크기였는데 여기다가 1차 허상을 만들고 요거를 대안 렌즈에서 확대해서 요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율은 AB분의 A2-B2- 예, 요게 배율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몇 미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요각이 알파고 요각이 베타면 알파분의 베타가 배율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게 알파면 요게 막곡지각이니까 요것도 알파입니다. 그쵸? 그러면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알파분의 베타인데 알파분의 베타인데 요게 대충 이 각이 작을 경우에 알파 베타 각이 작을 경우에 알파분의 베타는 탄젠트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랑 거의 같은 값을 가져요. 대충 근사치가 그렇다 이거죠. 이 각이 작을 때 얘기입니다. 이 각이 작을 때는 알파분의 베타나 그것의 탄젠트 값이나 거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자 여기 알파면 탄젠트 알파는 F1분의 A-B'입니다. 그쵸? 탄젠트 베타는 F2분의 A-B'입니다. F1분의 A-B' F2분의 A-B' 그래서 여기서 요거 지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F2분의 F1 즉 대안 렌즈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 요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그리려고 생각하면 황당하죠. 사실 이게 물리 아마 우리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물리 2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고 있으면 잠깐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대안 렌즈 의 초점거리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다. 망원경의 성능 네 번째는 색수차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망원경을 이렇게 이 렌즈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가시광선만 하더라도 빨주노초 파란보 다양한 빛들이 섞여 있는데 그 빛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프리즘인데 두 번 굴절을 하게 되면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이 망원경으로 이제 렌즈로 빛이 통과되게 되면 각각의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 여기도 맺히고 여기도 맺히고 여기도 맺히는 거죠. 이게 망원경에서 가장 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수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는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색수차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빛의 굴절률이 색깔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경이 60mm부터 400mm까지 다양한 구경의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광력, 분해능, 배율, 볼 수 있는 별의 최고 이제 높은 등급, 즉 가장 어두운 별의 등급이 뭐냐를 보시면 여기 지금 잠깐만요.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광력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죠? 내가 집광력은 구경의 제곱이 된다 했으니까 60하고 120 비교해 보면 이 정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400mm면 3100가 넘네요, 그죠? 그래서 구경이 망원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광력이 좋아지고요. 분해능은 어떻습니까? 분해능은 점점 작아지죠. 분해능이 작아진다는 것은 더 작은 각까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별의 등급은 더 높아집니다. 원래 별은 밝은 게 낮은 등급이고 어두운 게 높은 등급이니까 망원경이 클수록 어두운 별을 볼 수 있다. 최고 배율도 더 커지죠. 이렇게 이제 망원경의 성능을 보고 자기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적절한 어떤 그 성능의 망원경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망원경의 종류인데 망원경의 종류 이게 굴절 망원경이고 이게 이제 반사 망원경이에요.
여러분에게 네 종류의 망원경을 소개할 겁니다. 자, 이게 굴절 망원경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볼록 렌즈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목 렌즈거나 접안 렌즈에다가 오목 렌즈나 이제 볼록 렌즈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은 잠시 후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사 망원경인데, 이 반사 망원경은 여기에 렌즈가 없어요. 렌즈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별빛이 굴절 망원경은 여기서 렌즈에서 한번 쫙 굴절이 돼서 들어오죠. 근데 여기는 별빛이 그냥 들어와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탁 넣으면 여기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여기에 거울을 설치합니다. 예, 이렇게 오목 거울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빛을 모아서 보게 되는데, 먼저 굴절 망원경 첫 번째 갈레이식 굴절 망원경, 갈레이가 개발했다 이거죠. 그래서 대물 렌즈도 볼록 렌즈, 접안 렌즈는 오목 렌즈 해서 이제 관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자세하게 다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케플러라는 천문학자 딴 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아까는 이렇게 이런 걸 적립상이라고 부른다랬죠. 위아래가 그대로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위아래 뒤집어진 그런 도립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뉴턴식 반사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그대로 망원경 경통을 통과시켜서 요렇게 오목 거울에서 빛을 모아서 볼록 렌즈로 확대해서 보는 게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고, 요건 이제 주경, 요건 이제 부경, 둘 다 거울이에요. 둘 다 거울. 렌즈는 여기 있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옆에서 봐야 되니까 좀 관측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망원경 방향하고 눈을 같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인데, 오목 거울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볼록 거울로 모아서 이렇게 렌즈를 통과시켜서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위에는 굴절 망원경, 밑에는 반사 망원경. 차이가 뭐죠? 예, 이쪽은 대물 렌즈가 있다. 이쪽은 대물 렌즈가 없다. 예, 이쪽은 이제 거울로 별빛을 모은 후에 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굴절 망원경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는 여켓 천문대에 있는 구경이 102cm짜리 망원경이고, 반사 망원경 중에 제일 큰 것은 하와이에 있는 캑 천문대, 캑 소리가 나죠. 구경이 1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절 망원경은 구경을 크게 만들기가 어렵구나. 반면에 이제 반사 망원경은 구경을 크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굴절 망원경, 이게 반사 망원경인데,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물 렌즈를 통과하니까 색수차가 명확하고요. 반사 망원경은 거울에서 반사하는 거니까 색수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절 망원경은 이 두 개의 렌즈가 있으니까 이 안에 공기가 밀폐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이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반사 망원경은 이 안에가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이 불안정합니다. 아무래도 거울은 만들기가 쉬운데 렌즈는 깎기가 어려우니까 큰 구경의 망원경을 제작하기 어렵고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은 제작비가 많이 들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흔들림 없이 자세히 볼 수 있는, 자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행성이나 달 관측에 유리하고, 이거는 좀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큰 성단, 성운, 은하 이런 것들을 관측할 때는 주로 반사 망원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외계 행성과 생명체 탐사. 우리가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우리 거꾸로 교실, 신성다 거꾸로 교실의 1강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기 바랍니다. 예. 그때 공부했던 내용의 요점은 이거였죠.
우리 지구 바깥에 우주 공간에 별이 존재한다면, 아니,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별이 아니고 행성일 거다. 왜? 별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겠냐? 첫 번째 조건은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생명 가능지대로 불렀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사례를 봤을 적에 적절한 대기가 있어서, 적당한 두께 대기 있어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온갖 그 뭐 해로운 광선들, X선, 감마선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장이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생명체가 고등생물로 진화할 때 필요한 적절한 시간, 이런 시간이 요구된다. 이런 조건들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가서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외계 생명체들을 탐사를 하는데요. 이건 지금 지구에서 29.5광년 떨어진 글리제 581이라는 별에 지금 G 요 행성이 여기 지금 생명 가능지대인데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이런 정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직접 행성을 망원경으로 본 거는 이제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빛으로 4년 이상을 가야 돼요. 그 별 보기도 쉽지 않은데 별에 딸린 그 조그만 행성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외계인들이 지구를 찾아올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저 먼 곳에서 태양이란 별도 찾기 어려운데 거기에 딸린 이 조그만 지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관측한 것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간접 관측을 한 겁니다. 있다고 추정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11년까지 500개 이상이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 다 지구형 행성이 아니고 목성 행성입니다. 대체로 태양과 같은 별의 한 10% 정도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제 우주 공간에 올라간 다음서부터는 이 외계 행성 찾는 것이 아주 날마다 매년 엄청난 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 3000광년 떨어진 그런 어떤 별들의 지금 행성을 찾고 있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케플러 망원경이 1200광년 떨어진 그런 뭐 별에서 행성들을 찾고 있는 찾아서 이름을 붙인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접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그 옆에 있는 껌딱지 같은 이 행성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별을 관측하면서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거고, 그리고 그 행성의 크기 여러 특징들을 추측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도플러 효과는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정리만 하자면, 이게 이제 햇빛을 파장에 따라 나눠서 본 분광기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제 별을 관측하게 되면 별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별이 있고 멀어지는 별이 있을 텐데, 가까워지는 별은 전반적으로 별빛의 파장이 짧아져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별들의 많은 이런 그 흡수선들이 이제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하면 짧은 파장의 빛이 이제 푸른색 쪽으로 이동을 하고, 멀어지면 이제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별빛을 관찰할 때 스펙트럼으로 봐요. 별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고, 이 스펙트럼에 있는 다양한 흡선들을 통해서 그 별의 여러 가지 물질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별이 우리 지구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도 확인해 보는데, 가까워지는 별인 경우에는 요 흡선이 푸른색 쪽으로, 멀어질 경우에는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 하는 것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행성을 찾는다는 거냐? 자, 먼저 고절에 이제 우주에 있는 별 중에 절반 정도는 쌍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큰 별, 이게 작은 별입니다. 어려운 말로 주성, 반성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별 두 개가 우주 공간에서 쌍으로 태어나서 쌍으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별이고 작은 별이면 이 큰 별과 작은 별의 공통의 질량 중심, 큰 별은 여기를 돌고요, 작은 별도 여기를 돕니다. 이게 서로 나란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도는 거죠. 얘가 뭐 이렇게 돌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겠죠. 대부분의 우주 공간인 쌍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통의 질량 중심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빠가 이제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놀아줄 때 애를 이렇게 빙빙 돌리게 되면 이 아빠도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때 만약에 애가 몸이 무거우면 그러면 아빠가 돌아가야 될 이 원도 커지죠.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별이 있고 이 별을 돌아가 어떤 행성이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행성만 별을 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성 혼자 별을 도는 게 아니라 이 별도 두 놈의 공통의 질량 중심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이렇게 별을 돌게 되면 이 두 놈의 별과 행성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 별도 여기를 돈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행성은 크게 돌고요. 별은 작게 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작게 돌건 크게 돌건 도는 건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멀리 떨어진 별을 관측을 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면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청색으로 파장이 짧아지니까 청색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돌면 멀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는 적색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별의 스펙트럼이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청색으로 치우쳤다, 적색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어갖고 요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별은 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로부터 이 행성에 대한 정보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별의 밝기를 관측하는 겁니다. 좀 전에는 뭐냐면 이제 별빛의 파장을 연구한 거예요. 별빛의 파장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걸 연구한 거고, 이거는 별의 밝기의 변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별이 하나 있고 어떤 행성이 이 앞을 이렇게 지났다가 뒤로 지났다가 앞으로 지났다 뒤로 지났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금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금성이 태양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금성이 스스로 빛을 반사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보면 이게 이제 마치 이렇게 흑점처럼 보일 텐데 이건 흑점이 아니고 금성이 태양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금성의 일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일식이라고 하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달과 태양은 크게 비슷하니까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데 금성은 워낙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에 비해서 한점 작으니까 요렇게 물론 금성은 달보다 큽니다. 다만 거리비가 달라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리비가 다른 거죠. 달은 가까이 있고 금성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을 이렇게 금성의 일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얘는 수성이죠. 이건 수성의 일식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별이 이렇게 있고 그 별 앞을 아까 금성처럼 행성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 행성은 이 별빛을 반사해서 보여줄 테니까 1번에 있을 때는 이 두 놈의 밝기가 이 이제 별의 밝기가 요 정도 크기였다 칩시다. 이런 크기였다. 그러다가 이 행성이 이 별 앞을 지나가면 이렇게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졌다가 일정해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이 행성이 저 별의 뒤로 갔을 때는 이래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별빛을 관측해 봤더니 일정한 어떤 그 시간 간격으로 계속 별빛이 이런 형태의 어떤 밝기 패턴을 보이더라. 그러면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미세 중력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증명된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우주 공간이 휘었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 주변에 휘어진 공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었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날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이제 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개기일식 때 위치해야 될 별입니다. 개기일식 때 그럼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러면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이 앞에서 달이 태양 가렸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렸으니까 이 별은 안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별빛이 이렇게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별빛이 휘기 때문에 이 별이 우리 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관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보여야 될 별빛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태양 주변의 공간이 휜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상대성 이론이 우주 공간의 진실과 부합됨을 증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별빛은 이렇게 왔는데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휘어져서 결국 여기서 관찰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주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외부 은하들을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관찰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잘 보이죠. 여기는 이제 잘 관찰되는데 저 뒤에는 어떤 은하가 있다면 관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별빛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은하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니까 이 은하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관찰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보이기도 해요. 예. 지금 여기 앞에 강력한 중력을 지닌 어떤 천체가 있습니다. 저 뒤에 이 별이 우주 공간에서 이쪽 방향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을 때는요. 여기 있을 때는 이 별빛이 이렇게 지구 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별빛도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있는 별빛도 휘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A나 B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있을 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밝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의 은하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보이는 네 개로 보이면 네 개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아인슈타인의 가락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과들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별을 관측을 합니다. 이 별은 행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 뒤를 어떤 배경별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 별이 A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진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중에서 B에 있게 되면 이 별이 더 밝아지죠. 자, 별의 밝기 변화를 보시면 A에 있을 때는 이 밝기, C에 있을 때도 이 밝기인데 B에 있을 때는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밝아지는 게 보이죠. 예, 거기에다가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행성이 있으면 요놈에 의해서도 공간이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이 별에 의해서 앞별에 의해서 배경별이 요렇게 휘어진 데다가 이 행성에 의해서 휘어진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몰라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구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요 별과 이 행성 사이 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밝기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별빛의 밝기의 패턴을 연구해 보면 그러면 이 별에 어떤 행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빛의 밝기 패턴 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도플 효과를 이용하거나 식 현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것들은 별과 행성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란하게 이걸 엣지 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능한 거지 이렇게 페이스 온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 행성을 가진 별이 엣지 온 상태에 있을 때
즉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나란히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성의 발견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공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망원경에는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이 있다. 지상망원경은 이제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주망원경은 X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등등의 망원경이 있고, 망원경의 성능으로서 집광력, 분해능, 배율, 색수차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 탐사 방법에서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 중력 현상을 이용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외계 생명체 존재의 조건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거꾸로 교실 제 1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들의 이 거꾸로 교실 지구과학 20강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 봅시다.